자,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이제 진핵세포 실제적으로 이제 지난 시간에 원핵세포에 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긴 했는데, 원래 이 사정의 주 목적인 진핵세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의 기능 구조를 살펴보면서 이제 그 차이점을 확실하게 이제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진핵세포가 되면서 그래서 누누이 강조했지만 가장 크게 두드러지게 원핵세포에 의해 달라진 점 중에 하나가 이 세포의 크기가 매우 증가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이제 이것이 10배의 지름이 지름이 10배로 늘어나게 되면은 이렇게 그럼 표면적의 경우에는 이게 그 상대적으로 부피가 늘어나는 만큼 상대적으로 표면적이 이제 감소를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포 소기관들을 장착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 1장에서. 그래서 그 세포 소기관들의 기능이란 것은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그들이 바로 이 구획화, 영어로 compartmentalization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compartmentalization, 일종의 특별한 다른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수납장을 만든다고 비유를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막이, 세포 소기관들이라는 것은 세포 안에 새로운 막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세포막과 동일한 화학물질을 조성을 가지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크기가, 부피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 표면적이 세포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 표면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 그것이 외부와의 물질 교환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니까, 그게 줄어들게 되면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체 생산을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세포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면적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하나의 사안이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그 세포 내부에 그런 따로따로 독립적인 어떤 공간이 생겨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특정한 대사작용, 그냥 허허벌판 공간에서 하기에는 조금 뭔가 효율적으로 떨어지게 될 수밖에, 더더군다나 크기가 늘어나니까 또 큰 문제를 봉착, 이제 부피가 늘어난다는 이제 공간이 넓어져서, 그런데 그것을 좁은 공간 내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아주 고유한 화학적인 환경을 조성을 하고, 그래서 이제 특정 대사작용을 이제 여기서만 해라, 이제 이렇게 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왜 원핵세포는 세포 소기관들이 없는 것이냐, 나도 한번 그런 거 가져보자 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필요가 없으니까. 원핵세포는 일단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포 지름이 커짐으로써 부피와 표면적의 이 문제가 이것을 생각해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이러한 세포와 이렇게 커진, 예를 들어서 지름이나 반지름이나 똑같은 얘기니까 10배로 커졌다고 치면은 것이 그럼 이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아직도 기억을 하는지 어떻는지 모르지만, 대충 우리는 표면적은 얼마나 늘어난 거야? 그럼 부피는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 거야? 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표면적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부피는 훨씬 더 늘어나게 되는, 공간이 훨씬 더 넓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레이시오가, 표면적과 부피를 나눈 레이시오가 이렇게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원핵세포와는 다르게 세포 안에다가 이러한 새로운 여러 가지 막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조면소 고체 어디 있느냐?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 여기 있다.
rough endoplasmic reticulum이라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여기 핵이 있는데 핵 자체도 핵막이 이 그림에서 보면 이중막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진 막이 좀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는 막입니다. 이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의 단일막, 그러니까 단일막인데 그 단일막 자체가 두 개의 지질 인지질층으로 이렇게 된 것인데 그것이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핵막입니다. 이렇게 마치 담요를 두 장으로 이렇게 접어가지고서 두 겹으로 만들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그런데 바로 그 바깥에 있는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 중에 특히 이제 rough endoplasmic reticulum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조면 소포체라고 rough 거칠다는 뜻입니다. 이 면이 거칠다는 조면 소포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rough endoplasmic reticulum은 이것이 왜 rough인지는 좀 이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지만 바깥에 있는 단일막인데 이것은 핵막과는 다른 일종의 단일막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막이 이렇게 확장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중막이 이렇게 돼 있다가 얘네들이 이렇게 마치 확장이 된 듯한 그래서 여기서 보듯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핵막의 바깥 부분과 일부 부분의 이제 미로, 영어로 메이즈라고 해서 미로 찾아 나가는 그런 것들처럼 이 일부분이 이렇게 서로 같이 공간이 뚫려 있어서 되어 있는. 그래서 사실은요 핵막에 있는 어떤 특정한 단백질과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에 있는 단백질들이 서로 대충 이제 이 영역이 모호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스무드라고 하는 이것은 조면 대신에 활면 소포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것은 요 옆에서 조금 다른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고 뭐 이걸 일일이 다 열거하자면 한이 없겠으나 이런 식으로 전부 이 세포 내에 있는 진핵세포의 세포 소기관들은 이렇게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또 다른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하나의 경계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든가 이렇게 이것 역시 핵막하고 비슷하게 두 겹으로 되어 있는 이중막으로 되어 있는 구조이고 여기는 이것이 동물세포이기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엽록체 클로로플라스트도 미토콘드리아와 비슷한 두 겹으로 되어 있는 막이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무슨 마이클 튜뷸 한국말로 미세소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다음에 얘는 뭐야? 센트로좀 마이클 튜뷸를 좀 만들어내는 하나의 근원, 샘물,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고 무슨 인터미디에이트 필라멘트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세포 골격을 이루게 되는 긴 이런 막대기 같은 단백질들이 여기 있고 이러한 것들을 뭐고 도대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이게 뭐하는 애들이야 라는 것을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강의에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세포 소기관들은 이제 세포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생화학 이런 우리 세포 내에 이런 구성원들의 이제 성질과 기능을 사실 두 가지 다른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봤던 이 현미경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직접 특히 형광현미경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어떤 특별한 부위를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으나 그것은 일종의 세포생물학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또 그것과 확연히 다른 생화학적인 접근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생화학자들은 일단 물을 분해해버리는 걸 좋아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래서 생화학적인 접근 방법은 이를 세포를 전부 갈아버리죠. 처음에 이렇게 믹서기로 갈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모든 이 부위를 이렇게 한 곳에다 이렇게 주스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분리를 하는 거죠. 원심 분리기로 적당한 기법을 써가지고서 원심 분리를 하면은 그 적당한 기법이란 거는 간단히 얘기해서 이 안에다 넣는
용액이 그냥 물이 아니라 뭔가 차 있는, 뭔가 밀도 정도가 있는 좀 재질 두꺼운 그런 용액을 집어넣은 다음에 이들을 원심분리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원심분리라는 얘기는 중력에 의해서 이것들을 분리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얘기는 무거운 밀도가 높은 무거운 세포 소기관들은 훨씬 더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고 그 밀도의 차이에서 이런 층층 시약 간격으로 분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것을 밀도 구배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말로 영어로는 이걸 density gradient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여기에 이렇게 위에 뜨는 골지라든가 제일 밑에는 물론 핵막을 가지고 있는 핵 자체가 마치 계란 노른자가 터지지 않게 되면은 가장 무거운 계란을 딱 깼을 때 가장 무거운 하나의 큰 중심이 되는 것처럼 핵 자체가 뉴클리아이 복수를 되는데 핵 자체가 파괴되지 않은 핵은 가장 밑에 이렇게 앉게 될 것이고 약간 상대적으로 낮은 속도로 이것을 돌려도 그다음에 이쪽에 미토콘드리아가 대표를 하는 조금 그보다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 여기에 엽록체도 여기 같이 들어있겠죠. 비슷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에 가장 뜨는 것들이 골지가 지금 여기 하나 나와 있지만 이것이 골지, 그 다음에 조면소포체, 활면소포체, 또 다른 종류의 거의 대부분의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 같은 것들을 제외한 또 다른 종류의 많은 그런 세포 소기관들이 바로 가장 위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과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들은 사실 이런 식으로 물리적인 성질 역시 확연히 차별되고 그들의 기능 역시 또한 사실은 그들의 근원 진핵세포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근원 역시 이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 뜨는 이 골지가 대표하는 이들을 대충 세포 소기관 진핵세포의 세포 소기관 중에서 내막계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 내막계를 이루는 세포 소기관들에 대해서 곧 얘기를 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막의 존재 모든 세포 소기관들은 진핵세포에서 다 막으로 둘러싸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러면 그 막들 중에서도 막이 몇 겹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중막이냐 단일막이냐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들이 대표적으로 핵은 이중막으로 그러니까 이 막이라는 얘기는 전부 기본적으로 인지질 세포막과 동일한 인지질 이중층 파스팔리피드 바이레이어 요것이 기본적인 그 막의 구성 단위라는 얘기죠. 그것이 한 겹, 인지질 이중층이 한 겹이냐 또는 그것이 방금 얘기한 두 겹으로 담요 덮은 것처럼 이렇게 두 겹으로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죠. 핵이 대표적으로 그거는 이중막이고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 역시 그런 이중막이고 요것만이 두 겹의 막을 가지고 있는 세포 소기관이다라는 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단일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세포 소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조면소포체, 골지, 리소솜, 수성, 소낭 같은 것들을 이쪽 왼쪽 패널에다 지금 이렇게 몰아넣었고 나머지 활면소포체, 페록시좀이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한국말로는 퍼옥시좀이라고 표현을 해놓는 곳들이 많습니다. 책들이. 그 다음에 vacuol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는 액포, 특히 식물세포에서 두드러지게 볼 수 있고 이 나머지 말고도 또 몇 개의 글라이옥시즘이라고 하는 식물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은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무시하고 해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 단일막으로 구성된 세포 소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것을 물론 지면상 이들을 전부 요 슬라이드에 같이 한 줄로 세워놓으면은 이게 지면이 넉넉하지 않아서 이렇게 했겠으나 하필이면 이렇게 이 두 식으로 두 가지
그룹으로 양분을 했는데 이들은 왜 이쪽에 왼쪽에 와 있고 이들은 왜 오른쪽에 와 있느냐. 다 일종의 약간의 모종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단 내막계를 전부 구성하는 세포소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 왼쪽에 나와 있는 이들이 공통으로 같이 합작을 해서 힘을 모아서 수행을 하는 아주 중요한 세포 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막계라고 하는 것은 엔도멤브레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영어로 그래서 그들에 대한 그림이 또 나오는데 쓸데없이 더 볼 필요는 없는 것이고, 다만 이것을 식물세포에 봤을 때 더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지금 이 엽록체가 여기 클로로플라스트 어딨니? 여기 있네. 그래서 이 엽록체가 미토콘드리아도 분명히 물론 있고 식물세포에서는 추가적으로 엽록체가 또 있으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식물세포에서 더 있는 동물세포에서 없었던 이것이 딱딱하게, 그래서 식물세포의 세포가 일종의 얼굴이라면 식물세포를 각진 얼굴로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는 이 세포벽이 또 존재하죠. 지난 시간에 봤던 이 세균의 세포벽과는 다르게 그들은 펩타이드 글라이칸이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다단위로 이루어진 세포벽이었다면, 이 식물세포의 세포벽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셀룰로스로 이루어진 그런 세포벽이 또 동물세포에 없는 이것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서 이 그림에서 쓸데없는 얘기지만 딱 보면 보통 일반적이며 또한 너무나 이 선입관적인 그래서 이 생물학 교과서 같은 데서 보는, 그래서 딱 보면 이건 핵이지 당연히 이건 핵이겠죠. 그 다음에 핵 중에서도 중간에 이렇게 훨씬 더 까맣게 돼 있는 여기가 뭐야? 곧 보겠지만 뉴클리올러스라고 하는 한국말로 인이라고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요 핵막스들 사이에 이렇게 일종 구멍이 있는 이것은 핵공 구멍 뉴클리어 코어라고 얘기하고, 핵과 연결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조면소포체라고 얘기를 하고, 조면소포체. 얘는 그럼 미토콘드리아겠네요. 미토콘드리아 식으로 고차원적이지 않은 방식의 일반 생물학을 공부하는 그런 습관 중에 하나가 이렇게 놓고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이게 뭐다 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은연중에 강요하는 듯한 방식의 학습 방법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내려왔던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매우 좀 어리석은 짓이고, 첫 번째 그 이유는 왜냐하면은 이런 그림에서 보는 이거 보면 결국 일종의 그릇된 선입관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실제로 현미경에서 실제 살아있는 세포를 들여다보고 이 세포 소기관들을 확인을 했다 할 때 이런 그림만 가지고서 상상을 했다가 딱 들여다보면 놀랄 거예요. 아무것도 제대로 아이덴티파이를 하지 못하게 될, 이것도 전부 일종의 그림상의 아티팩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줄 알았지, 미토콘드리아가.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어떤 개인적인 선입관이 조금 더 가미가 돼서 이렇게 그려진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미토콘드리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만 생긴 줄 알고 이렇게 하다가 실제로 세포에서 현미경에서 미토콘드리아 보면 놀랄 거예요. 얘가 내가 생각한 미토콘드리아가 아닌데 라고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은 매우 쓸데없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들 세포 소기관들이 왜 있으며 우리에게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제공해주며, 굳이 좀 더 공부의 수준이 높아간다면 그들이 잘못됐을 때는 어떤 영향을 우리가 겪게 되면 이런 것들까지 조금씩 가미가 되는 방식의 공부가 조금 더 바람직한 방식의 공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각설하고 그래서 핵부터 먼저 이제 세포 소견 중에서 바라보게 되면 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핵막이라고 하는 것으로 둘러싸여진 하나의 공간인 그런 공간이 확립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쪽을 이제 핵이라고 해서 공간을 세포질과 구분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이토플라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세포질과 핵을 제외한 세포 안에 있는 공간을 전부 사이토플라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과 대비되는 이제 드디어 나는 이제 핵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 그 핵이라는 공간 자체는 또 다시 핵질이라고 하는 뉴클리어 플라즘, 사이토플라즘, 뉴클리어 플라즘 뭔가 이 줌 돌림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이토플라즘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여러 가지 뭐들은 막 섞인 걸쭉한 국물 같은 느낌을 주게 하는 이 줌이라고 있습니다. 뉴클리어 플라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핵 안에 있는 공간인데 이 액체로 근본적으로 액체로 되어 있으나 그 액체 안에 많은 것들이 막 녹아 있는 그런 걸쭉한 그런 재질을 연상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클리어 플라즘과 그럼 거기서 두드러지게 그 뉴클리어 플라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 중에서 우리가 두드러지게 구분을 할 수 있는 확연한 대표 물질은 뭐냐? 그게 바로 염색질이다라고 합니다. 염색질, 영어로 크로마틴. 염색체라는 얘기는 들어본 것 같은데 많이 들어봤잖아요. 염색체. 글씨는 왜 이러는 거야 또. 염색체는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염색질이라는 비슷한데 크로마틴, 크로모솜 그래서 이 차이는 뭘까? 자, 일단 대표적인 핵에 있는 여러 가지 부품들을 또 이제 아티팩트가 많이 가미된 이제 그림으로 살펴보는 먼저 그렇게 한다면 핵 안에 이렇게 핵질이라고 하는 뉴클리어 플라즘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염색질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안에 녹아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유전 물질의 세식을 것인데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또 뉴클리올러스 얘는 뭐야 도대체? 이 안에 이렇게 우리 눈이라면 이것이 눈동자처럼 새까맣게 있는 이런 이거 역시 그러니까 매우 정확하지 않은 그냥 그림입니다만 어쨌든 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전부 둘러싸여 있는 핵막이라고 하고 그 핵막에는 달의 분화구들처럼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다. 그러한 구멍들을 우리는 핵공, 뉴클리어 포어라고 얘기하고 뉴클리어 포어 자체 구조를 훨씬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이런 바구니들이 이렇게 단백질들이 어떤 바구니 모양들을 해서 하나의 구멍을 형성을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핵막이 두 겹이라는 얘기는 담요가 이렇게 접혀진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겹의 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개괄적으로 이렇게 이 그림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으나 자 일단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염색질과 염색체는 뭐가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하자면 염색질, 크로마틴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는 이것은 한마디로 간략하게 이것을 정의를 내린다면 간기의 염색체입니다. 간기. 이미 세포 주기를 먼저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제 대체 동영상 형식으로 간기가 무엇인지 분열기에 대비하는 그 대부분의 대충 세포가 분열하는 활동을 벌이지 않았을 때 그 기간, 쉬는 기간이라고나 할까? 또는 준비 기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간기, 인터페이스의 염색체라고. 그래서 세포 주기에서 이미 언급을 했었지만 이 후반부라서 그걸 미리 언급을 했었지만 다시 확인을 하자면 염색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흔히 얘기하는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응축도라는 것이 이렇게 왔다 갔다 마치 아코디언처럼 이렇게 느렸다 줄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세포 분열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짐 싸야 되니까 패킹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이삿짐 싸야 되니까 막 이것을 정리해서 꾸겨 넣는 것이지만 평상시에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여유 있게 이렇게 쭉쭉쭉 조금 이 작은 상자 안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뭉클이고 있는 그럴 때가 아니잖아. 하는 그런 조금 느슨한 상태의
우리의 염색체를 특별하게 크로마틴, 염색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응축도라고 하는 것이 좀 낮은 형태의 염색체이고, 그 응축도라는 것의 조절이 되는 그 기자는 뭐냐면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 요 응축 단위가, 그것들이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이 뉴클레오솜들이 훨씬 더 멀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염색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클레오솜이 방금 얘기했듯이 진핵세포에서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인데, 그런 진핵세포 염색체를 구성하는 일종의 기본 단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물론 이 DNA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거기에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네 종류의 히스톤 단백질들이 있는데, 네 종류의 히스톤 단백질들이 각각 두 개씩, 그래서 2 곱하기 4에서 8개의 히스톤 단백질들이, 히스톤 2A, 2B, 3, 그 다음에 4 해서 그 네 가지 종류의 단백질들이 여기 이렇게 딱 뭉쳐가지고서 다 DNA를 돌돌 말아가지고서 거의 두 바퀴, 요 하나의 똘똘 뭉친 히스톤들의 겉을 DNA를 두 바퀴 정도, 약 1.7, 1.5 정도, 1.5 약간 넘는 그 정도 횟수를 감아가지고 또 옆에 또 다른 그런 구슬같이 생긴 그런 히스톤 단백질들의 동그리 뭉치를 또 DNA가 이렇게 감아가는 형식으로,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여기 있는 히스톤이 DNA를 이렇게 감아가는 요것이 뉴클레오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DNA는 원래 기본적으로 이런 이중 사슬로 되어 있는 DNA의 긴 중합체인데,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히스톤 단백질들이, 그 네 종류의 히스톤 단백질들이 8개가, 총합 8개가 쭉 들어와서 이런 동그란 구형체를 형성을 한 다음에 그 위를 이렇게 DNA를 감고 하는 것을, 그런데 그러한 하나의 구조를, 구성 단위를 결성하면 이것을 우리는 뉴클레오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뉴클레오솜이 자기들끼리 얼마나 가까이 이렇게 있느냐, 압축을 하는 거죠. 아니면 얼마나 멀리 각각의 뉴클레오솜들이 거리로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특정 부위 염색체의 응축도라는, 컨덴세이션, 응축도라는 것이 그렇게 임의로 조절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중간 단계 그런 응축도를 가지고 있는 이제 간기 인터페이스의 여러 가지 염색체들을 우리는 특별하게 크로마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근데 이것이 세포가 분열하려고 할 때는 드디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모양의 염색체를 그제서야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이것을 분열기에만 볼 수가 있느냐? 일단은 첫 번째는 왜 이것이 이렇게 두 쌍으로 되어 있는, 마치 이 센트로미어라고 하는 동원체를 중심으로 왜 이것이 두 쌍으로 되어 있냐, 한 쌍으로 되어 있냐? 그것은 S 주기를 지났으니까 복제를 해서 원래는 이렇게 요 한쪽 부위만을 가지고 있었던 DNA가 가지고 염색체가 카피가 생긴 거죠. 이렇게 카피가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각각의 하나씩 더 있게 되는 그런 구조. 그럼 각각의 한 부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염색 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시스터 크로마티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크로마티드와 크로마틴과 이 발음상 매우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그나마 한국말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이 염색질과 자매 염색 분체이니까 좀 구분이 대충 되는 것인데, 그래서 크로마티드와 크로마틴은 이렇게 다르다 하는 점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왜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가장 응축도가 높은 상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압축을 시켜 놓은 상태의 염색질이라고 하면 되겠죠. 최고도로 응축이 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세포분열 바로 직전에만, 세포분열 바로 직전이라는 얘기는 G2의 말기에, G2 세포주기의 말기에나 가서야 비로소 이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우리가 현미경에서나마 이제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이런 염색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야 이들을 서로 분리시키고 이제 이삿짐 싸서 두 개 서로 딸 세포로 분리를 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림이 그것을 아주 잘 대표한 것이죠. 우리의 유전 물질은 일반적인 개념으로 염색체라고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왜 DNA와 염색체를 구분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다시 말하면 DNA는 그냥 화학적으로 뉴클리오티드들이 중합체를 이루는 그런 핵산, 긴 사슬이 DNA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DNA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염색체는 기본적으로 단백질, 물반 고기반, 단백질이 거의 반, DNA가 거의 반 하는 식으로, 왜? 뉴클리오솜이라고 하는 그런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염색체 하면 이게 DNA와 단백질이 같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DNA라고만 얘기하기엔 좀 구분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염색체가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완전히 돌돌 다 말려가지고, 그러면 진짜 이것은 염색체인 것이고, 그러지 않고 이렇게 다 풀려가지고 이렇게 존재하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염색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형태의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히스톤 단백질들이 이렇게 각각의 하나의 뉴클레오솜을 구성을 해서, 그래서 이것을 흔히들 얘기를 하기에 뉴클리오솜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beads on a string, 이런 끈에다가 어떤 구슬들이 이렇게 하나씩 달려있는 것 같은 구조를 우리는 뉴클리오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 응축도를 높여가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장 응축이 된 염색체가 되는 것이고, 그거를 마치 우리의 털실로 짠 옷 같은 것을 조금 여기를 뜯어가지고 이렇게 풀어서 보면은 이게 살살살살 풀려서 나중에 이러한 구조가 다시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데 조금 더 구현을 하자면 이 뉴클리오솜을 이제 가지고서 일종의 응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이게 응축이 조정이 되느냐 하면은 이 뉴클리오솜에 있는 히스톤 단백질들 여기다가 화학적인 변형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톤 단백질에다, 특정 히스톤 단백질에 있는 특정한 아미노산들에다가 주로 이제 라이신 아미노산에 주로 이제 흔한 이 희생이 됩니다. 타겟이 되는 건데, 여기다가 무엇을 붙이냐면은 아세틸기라고 하는 화학적 그룹을 붙인다든가, 또는 메틸기를 붙인다든가, 두 개가 서로 반대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화학적으로 메틸기를 요 히스톤에다 붙인다든가 하게 되면은 그 결과로 그 지역이 그런 메틸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히스톤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은 응축이 훨씬, 요 메틸기는 응축으로 염색질의 응축을 초래하게 되고, 반면에 그 메틸기를 다 떼어내고 아세틸기를 여기다 붙이게 되면은 이것은 여기다 탈응축이라고는 할까? 릴렉스, 응축. 그래서 이 응축도를 이제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학적으로 이 메틸기와보다 아세틸기는 이제 이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아세틸 그룹이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히스톤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이 양전하, 아세틸기는 음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 히스톤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양전하가 DNA가 가지고 있는 음전하끼리의 그 결합력을 요 아세틸기를 붙이게 되면 훨씬 좀 약간 약화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훨씬 더 가까이 붙게끔
뭐 하지 못하면서 좀 조금 떨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 메틸기를 붙이려면 그 아세틸기를 먼저 띄어낸 다음에 메틸기를 붙여서 그것을 훨씬 저하시켜서 원래 상태로 훨씬 더 그들의 결합력이 좀 강력해지게 한다는 것이 현재로서의 왜 여기다 아세틸기를 붙이면 이것이 응축이 좀 덜 되고 메틸기를 붙이게 되면 응축이 더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현재로서는 가장 이 스탠다드라고나 할까 일반적인 모범 답안인데 그 조심해야 될 것은 생물학에서는 그 모범 답안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져 버릴 수가 있다는 게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것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여기다가 히스톤을 모디피케이션을 시킬 때 두 가지 형태의 다른 모디피케이션 예를 들어서 아세틸기라든가 메틸기를 여기다 붙일 수가 있고 또 DNA 자체에다가도 이렇게 메틸기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DNA 자체 내에서 또 메틸기를 붙이면 히스톤들이 뉴클리오솜을 형성하는 그 자체를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서 DNA에다 메틸기를 붙이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염색질의 응축을 높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것 역시 케바케로서 어떤 경우에는 그 DNA 메틸기를 어떤 특정 지가 붙임으로 해서 오히려 그것을 덜 응축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약간은 사실 조심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염색질에 관한 얘기였고 그런 염색질을 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염색체라고 합시다. 그 중에서 특히 일정 부위는 인이라고 하는 왜 이것이 인으로서 확인이 되냐 하면은 훨씬 더 현미경에서 훨씬 더 이 빛을 강하게 또는 이 핵을 염색을 하는 어떤 염색약이 훨씬 더 강하게 그것을 반응하는 그래서 훨씬 더 진한 점으로 확인이 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라고 하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이 지역은 리보소멀 RNA를 만들어내는 유전자들이 거기에 집중을 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리보솜을 만들 때 특이적으로 들어가는 RNA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리보소멀 RNA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4가지, 5가지 종류의 리보소멀 RNA가 있는데 그들은 리보솜을 워낙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세포에서 카피가 한두 개가 아니라 몇백 개의 카피가 존재를 합니다. 동일한. 그러니까 그들은 집단적으로 마치 어떤 옷가게가 동대문에 전부 다 몰려 있는 것처럼 모여 있어요 자기들끼리. 그래가지고서 뭐 일을 벌일 때 거기서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유전자 발현을 해야 훨씬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그 리보소멀 RNA들이 몰려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전사가 그럼 이루어지겠죠. 전사는 RNA를 만드는 그뿐만 아니라 물 들어온 김에 놓아놓는다고 이 RNA가 일반적으로는 단백질들은 진핵세포에서 세포질에서 만들어지는 핵 밖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리보솜 소단위체를 이루는 단백질들은 이미 리보솜 소단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단백질들은 이미 세포질에서 이미 부품들이 지금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다시 핵으로 역수입이 돼가지고서 이 소단위체 만드는 부품들이 핵으로 와서 이 인에서 이들을 조립을 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 중간 형태로 가공을 해서 조립을 해서 뭘로? 소단위체까지만 핵에 가서 이것들을 만드는데 좀 못 믿기우는 거죠. 그래서 일로 들어와서 요 인에서 이들을 조립을 막 한 다음에 그러면 큰 소단위체 하나 만들어질 것이고 작은 소단위체 이렇게 두 가지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다시 내보내는 거예요. 너 나가 이제 가서 기다려. 큐사인 줄 때까지. 그러면 리보소멀 그 조립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에 리보소멀 RNA들이 중간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들을 다시 핵으로 불러들여서 요 인이라는 곳에서 이들을 같이 마치 주먹밥 버무리듯이 같이 이렇게 버무려야만 되는 것이. 그러지 않고 이것을 야야 이게 니들이 전부 각자 나가. 핵 밖으로 보내가지고서 각자 나가서 니들이 알아서 부품 찾아가지고 거기서 조립해. 라고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이 여기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는 인뉴클리올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전체적인 요 경계를 규정을 하는 요 핵막, 이것은 계속 얘기했지만 두 겹의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차단막이잖아요. 여기를 어떻게, 좀 전에 방금 얘기한 그 부품 구실을 하는 리보솜의 소단위체, 큰 단위체, 두 소단위체를 구성하는 단백질들, 얘네들 어떻게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뉴클리오티드들을 세포질에서 수입을 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또한 그것이 다 완성이 되면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RNA 같은 것들도 전사를 위해서 다 만들어진 다음에 세포질로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 소통, 물질 수송, 교환을 해줄 수 있는 전담모가 있어야 될까. 그것을 전담하는 것이 뚫려있는 그런 구멍인, 그래서 많이 분화구처럼 많이 이렇게 구멍들이 핵막의 표면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핵공이라고 하는데, 그 핵공을 통해서 물질이 수송이 되는데 이것을 조절을 어떻게 하는가. 일단 핵공은 다른 일반적인 세포막에 있는 수송체 단백질들과 수송체 단백질들에 의해서 제공이 되는 그런 물질 교환과 크게 다른 점은 핵공을 통한 둘 다 수송체는 뭐 일종의 세포막에다 그런 식의 단백질들이 터널을 제공해 주는 것이고, 핵공 역시 그런 구멍이 특정한 종류의 단백질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제공해 주는 것인데, 큰 차이는 이것의 선별력이라고 하나? 디스크리미네이션을 얼마나 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수송체 단백질들은 얼마나 까다로우냐 하면은, 나는 포도당면을 들여보낼 수가 있어. 저 과당인데 못 들어갈까요? 안 돼. 너 과당? 포도당하고 좀 비슷한 건 절대 안 돼. 갤락토스인데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 하는 식으로 아주 까다롭게 어떤 이온을 수송하는 채널 단백질이 있다고 칩시다. 나는 소듐만을 보내. 소듐 채널이야. 나 칼슘인데 좀 들어가면 될까? 안 돼. 나 클로린인데 뭐 좀 들어가면 안 될까? 안 돼. 하는 식으로 특이전 수송체 그 물질 운반하는 물질에 아주 특이적이라서 그 물질 아니면 다른 물질은 그 특별한 수송체를 통해서 못 들어가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 핵막에 있는 이 핵공은 그렇게까지 그렇게 살면은 얼마나 사람이 복잡해서 금방 뇌진탕돼서 죽을 거다 고민 때문에. 그렇게 까다롭게 굴지 말고 인생 뭐 있대. 그냥 웬만하면 다 들어가. 웬만하면 다 나와 하는 식으로 이 핵공을 통한 수송은 이 선별력 자체가 그다지 높지가 않아서 크기 자체에 의해서 대충 사이즈만 맞으면 들어와. 사이즈만 하면 나가. 하고 또 더더군다나 어떤 경우에는 나는 그 구멍을 통해서 들어가기 너무 커. 나 이 못 들어가. 어떻게. 근데 들어가고 싶은데 좀 어떻게 안 될까 하면 옆에서 마치 지하철 러시아워에 있는 푸시맨들처럼 도와주는 도우미들도 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겠지. 그럼 내가 좀 도와줄게 하고 해서 이런 그다지 까다롭게 하지 않고 대충 누구든지 웬만하면 들어갈 수 있고 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이제 핵막을 통한 물질 수송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핵막의 기능은 우리가 슬쩍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요 핵 안에 있는 염색체들의 위치라고나 할까, 이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핵 안에 있는 그런 염색체들은 그냥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하고 막 아무 때나 이렇게 그 안에서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나 그렇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마치 깽단들도 아닌 것이
자기 나름대로의 좀 특정한 구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크로모솜 테러토리라고 이제 우리가 인지를 해가지고서 알기 시작했는데, 최근에서야. 그래서 이 염색체들의 특별한 구역 같은 것이 침범이 되게 되면은 아주 곤란하게 됩니다. 이제 사람 세포의 핵을, 요것이 핵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것이 핵인데, 핵 안에서 23개의 염색체들이, 그러니까 반수체 염색체인 거죠. 원래는 46개가 있지만 2개씩은 전부 동일한 염색체이니까. 23개 염색체들을 각각을 따로 이렇게 형광물질로 염색을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살펴봤더니, 이들이 아주 특이적으로 서로 이게 막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특이적으로 자기 구역을 딱 지키면서 여기서만 존재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바로 이제, 그래서 요 용어가 지금 크로모솜 테러토리라고 하는 용어가 여기 좀 등장하는 이유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그러면 침범이 되면 뭐 어떻게 되는 건데, 이들은 침범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데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유지가 되는 거지? 라는 것을 좀, 아니 얘네들이 뭐가 이제 뭐 자기들끼리 이제 달려있는 고리 손잡고 지하철에서 우리가 손잡이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자기들끼리 영역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이 핵막의 어떤 내부에 보면은 그러한 것들을 이제 유지를 시켜주는 어떤 특정한 그 고정자 구실을 하는 이런 단백질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기화로 여기서 이 특정 부위가 어떤 특정 핵막의 표면들하고만 상호 교류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그 고정 구조 부리의 마루판 역할을 해주는 그 바닥 역할을, 튼튼한 바닥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안쪽 내부의 라민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세포 골격, 나중에 보게 될 세포 골격 단백질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판을 쫙 깔아주는 그 라민 근처에 어떤 고리구형 구조 단백질들이 들어가서 그것들을 이제 염색질들이 특이적으로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서 각각의 염색체의 구역이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서로 다른 구역을 침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구역이, 그러니까 중간에 주로 일반적으로 중간에 인이 뉴클리올러스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서 나머지 염색체들이 여기서 이렇게 각자의 구역을 할당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제 세포 분열 시기가 오면은 이들이 전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다시 정장 딱 입고 나와서 마치 무도회 갈 볼룸 댄스에 입장을 기다리게 되는 이런 식으로 딱 준비를 하고 있게 되는 그런 형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각자의 그런 구역이 이제 서로 막 붕괴가 되고 막 서로 중구난방으로 혼란스럽게 되면은 그것은 별거 있겠어? 라고 하는데 큰 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좀 극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병 중에 하나가 이 프로제리아라고, 한국말로 그냥 조로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전병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이 허친슨 길포드 프로제리아라고 하는 이 병은 유전병인데, 역시 라민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라민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결실이 된 거예요. 이제 못 만들었나, 이거 단백질을. 그러면 이 핵막을 제대로 이 구조적으로 지탱하는 그 대들보가 없어지기 때문에 핵막 구조의 붕괴가 돼버리는 유전 질환인데, 핵막 구조가 붕괴되면은 아니 왜 이렇게 엄청난 끔찍한 조로증이 왜 얼마나 끔찍하냐면, 이렇게 이 조로증을 겪고 있는 이 사람들의 사진은 여기저기서 인터넷에서 많이 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10대, 수명 자체가 10대를 넘기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나이가 이미 벌써 7, 80대를 훨씬 넘어서게 되는 일찍 이 노화가 찾아오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지금 이 보이는 사진도 꼬마 여자아이는 뭐 16세인가 뭐 15세인가 그럴 것 같은데 얼마 후에 곧 죽었어요. 이제 살지 못하고.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여기에 조로증을 겪고 있는 핵막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핵막은 이렇게 여기다 핵막을 형광으로 염색하면 동그랗게 매끈한, 네, 그 허친슨 길포드 프로제리아는 이렇게 쭈글쭈글 이게 쭈글쭈글 하게 되면은 그것을 붙잡고 있던 염색체들의 그 구역이 테리토리가 망가지게 돼가지고서 그 망가지는 게 뭐 이렇게 크게 좀 큰 일이야 라고 할 때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은 유전자 발현에 어떤 특정한 유전자들은 어떤 특정한 시기에만 발현이 돼야 되고 그 전에는 꼼짝 말고 있어라고 하는 이런 통제 시스템에 유전자 발현의 통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 멋대로 유전자 발현들이 되면은 아주 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 바로 요 똑같은 요 세포에서 일반적인 세포에서는 어떤 특정 염색체를 이제 염색을 하면 이들이 이런 위치에 있다가 이렇게, 그런데 이 허치슨 길포드 프로제리에서는 이들의 위치가 이렇게 심각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식의 어떤 특정한 염색체 부위의 위치 이동이 여기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유명한 대표적인 그 면역 결핍 증의 병 또는 이 암세포로 이제 유명한 무슨 암 뭐 그런 데서도 역시 비슷한 양상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매우 심각한 그런 병증에는 이렇게 유전자 발현에 이제 통제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 이제 수반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그런 하나의 원인이 이런 염색체 영역에 고유한 염색체 영역의 그런 혼란과 붕괴라는 것이고, 그것을 물리적으로 이제 초래할 수 있는 것이 그런 핵막 자체가 구조가 붕괴되면 그게 초래가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미토콘드리아는 이제 세포의 발전소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왜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비유를 하느냐 하면은 ATP가 합성이 엄청나게 많이 되잖아요. 미토콘드리아 덕택에. 그래서 우리가 진핵세포라고 하는 큰 덩치 큰 세포도 유지할 수 있고 덕택에, 또 더 나아가서 다세포 생물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이유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활성산소와 또 반면에 미토콘드리아는 활성산소와 세포 노화 현상의 근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이런 이 ATP 합성을 하는 데는 중요한 것이 바로 산소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공급된 산소가 제대로 환원이 되어 가지고서 이렇게 물로 환원이 돼서 없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이 에너지가 다다음장에서 보게 될 그 세포 유기호흡에서 하나의 중요한 대사작용인데, 그 산소들이 제대로 반응이 하는데 쓰여지지 못하고 잉여산소들이 많은 경우에 이것을 미토콘드리아 세포막을 이렇게 파괴시키면서 나머지 여러 가지 중요한 막 부위를 이제 구조적으로 침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봤던 그 세포 사멸 과정의 그 작용이 활성화가 돼가지고서 그 주변 세포들이 죽거나 그 기화로 해서 그 주변부가 세포 노화 현상을 겪게 되는 것을 얼핏 이제 설명을 이제 한 바가 있죠. 세포 사멸을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미토콘드리아는 이제 안을 들여다보면은 유전 물질이 마치 무슨 플라즈미드처럼 말이에요. 자체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안에서 지방자치제를 하듯이
미토콘드리아 안에 자기 나름의 리보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유의 자기 자체의 단백질 합성이 그 안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체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전사 RNA를 만들어내고 그 RNA가 거기서 리보솜들을 통해서 단백질을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들이 희한한 것이 그 자체 유전 물질이라는 것은 원형 DNA, 이거 원핵세포의 DNA가 원형이잖아요. 모든 진핵세포는 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근원이 의심스러워지는 것이, 너 이거 어디서 온 거야? 어디서 났어? 이 DNA? 그러니까 이들이 저 핵에서 흘린 DNA 쪼가리 주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핵에서 네가 흘린 쪼가리 DNA를 주워서 네가 갖고 있다면은 그게 원형 DNA면 안 되지. 선형이라 해야지. 리보솜이 또 원핵세포의 리보솜은 70S였잖아요. 진핵세포의 리보솜은 80S였고 이게 좀 다르잖아요. 근데 얘 리보솜은 미토콘드리아에 있어서는 55S라고 하는 70S에 훨씬 가까운, 이게 왜 55S냐면 28S와 39S 이 소단위체, 큰 소단위체, 작은 소단위체를 합하는 거. 이건 뭐 우리가 알 필요 전혀 없는 거지만 어쨌든 이것이 70S와 매우 비슷한 원핵세포 계통의 원핵세포 계열의 리보솜이라는 얘기죠. 이게 두 개가 다 근원이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죠. 이제 조상이 의심스럽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것과는 뭐 그다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모든 미토콘드리아와, 식물에서도 대부분의 이제, 엽록체들은 모계를 통해서만 유전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정자는, 이 동물의 경우에서,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태아가 만들어질 텐데, 그 정자가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몇 개는, 일부, 최소한. 왜냐면 자기가 막 운동을 하려면 미토콘드리아 갖고 있어야 이제 이 에너지가 이제 제공이 되니까. 그래서 정자가 가져온 미토콘드리아 그다지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은 능동적으로 일단 들어온 후에는 전부 다 파괴가 돼버립니다. 정자가 가져온 아버지 부계 계열 미토콘드리아지 좀 미안하지만 좀 죽어줘야 되겠어. 그래서 이 수정이 된 이후에도 미토콘드리아는 전부 이 난자에서 온, 모계에서만 온 그 난자의 세포질에 있었던 미토콘드리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아직 분분하나, 그것을 현실적으로 그 점을 착안해서 미토콘드리아를 이용을 해서 이제 여성들만의, 여자들의, 전 세계적인 여자들만의 이런 계보를 추적을 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 DNA만 이렇게 파악을 하면 그럼 여자들만 쭉 계보가 파악이 될 거 아닙니까? 뭐 하는 방식으로 이용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고, 그 DNA 자체가 여러 가지 몇 개의 카피가 있고 그 미토콘드리아 자체가 여러 가지 카피 수가 한 세포 안에서 꽤 많다는 거는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중막으로 되어 있는 구조라서 바깥쪽에 있는 외막이 이렇게 있고, 내막은 그런데 조금 이 표면적이 훨씬 더 많은 굴곡이 된 형태로 이렇게, 그래서 내막의 표면적이 외막보다 훨씬 더 넓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내막엔 훨씬 더 물질 교환도 쉬울 것이고, 이 이유가 나중에 유기호흡을 할 때 보면 내막이 훨씬 더 중요한 이제 화학 반응을 수행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수긍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그 단면을 어떤 일부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미토콘드리아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엽록체는 미토콘드리아와 사실은 매우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중막으로 되어 있다는 점과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이중막의 화학적 성질 자체가 그렇죠. 근데 다만 식물세포에만 존재하는 이런 것이고, 그 안에 대표적으로 들어있는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가 이 엽록소라고 해서 빛을 받아들이는 광수용체 중에 일종입니다. 그래서 엽록소가
특정한 파장의 빛을 흡수하는 능력을 통해서 이 광합성을 수행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고, 이 역시 미토콘드리아처럼 자기 자체의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데 그 유전 물질이 원형 DNA인 거예요. 미토콘드리아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프로캐리오틱 원핵세포 계열의 DNA잖아요. 그 다음에 자체 리보솜인데 이거 역시 78S. 이건 약간 80S 진핵세포와 비슷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쉬우나 그렇지 않아요. 이거 역시 매우 원핵세포 계통의 원핵세포 계열의 리보솜입니다. 역시. 그래서 둘 다 이거 도대체 어디서 갖고 와서 도대체 만들지를 않잖아요. 세포 안에서. 세포 안에서 만들지 않는 그런 희한한 리보솜을 어디서 옛날에 돌아다니던 세균이 갖고 다니던 그런 낡은 리보솜을 어디서 갖고 와서 자기네들이 계속 전수를 유지를 해오고 있다는 얘기죠. 전체적인 구조가 이 엽록체의 내막 구조는 미토콘드리아보다 훨씬 더 점입가경이라 이 내막 자체가 훨씬 더 주름이 많이 접혀가지고서 나중에 광합성 섹션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게 되겠으나, 그래서 훨씬 더 희한한 형상으로 주름을 접힌 요 지역을 심지어는 이제 따로 그라나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점은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나 둘 다 외막과 내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조직으로서 내막은 훨씬 내막의 내막을 보면 훨씬 더 주름이 엄청나게 훨씬 더 많이 잡혀져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인데, 자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부연을 하는 것이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는 두 가지가 특이한 점이 곧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 내막계라고 하는 대부분의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만 빼면 나머지 모든 진핵세포의 세포 소기관들은 소위 말해서 내막계 엔도 멤브레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하나의 자기들끼리의 그룹을 형성할 수가 있는데, 그 이론으로서 감히 참여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달라도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이들을 내부 공생 이론으로 그 기원을 따로 설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냥 어디서 굴러 들어온 원래 혼자 독립적으로 잘 살고 있던 세균이 진핵세포로 이제 마구 이제 발돋움을 하고 있던 고세균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오늘날의 진핵세포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일종의 그 내부 공생 이론의 골자인데, 이미 한번 우리가 보았으니까 이전에 내부 공생 이론에 관해서 또 다른 형태의 그림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기억을 상기시켜 줄 뿐이고, 내부 공생 이론이 이런 거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 근거를 여기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왕 안에서 그들이 가지고 이제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라기보다 딱 세 가지죠. 그 두 가지 중요한 근거가, 그 중에 두 가지 중요한 근거가 같이 합쳐서, 이거 일단 자체 유전 물질을 갖고 있다는 것은 혼자 독립적으로 삶을 영유하던 어떤 세포였다라는 것을 이제 강력하게 시사해주는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유전 물질을 갖고 있다면 하나의 독립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 점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 거기다가 리보솜까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 유전 물질을 갖고 있다는 것이 1번. 그런데 그거 또 리보솜까지 갖고 있다는 것이 2번. 그런데 그들이 중요한 것은 자체 유전 물질은 원형 유전 DNA이고, 그럼 이거 세균이 되는 것이고, 그 리보솜, 자체 리보솜이 이 프로캐리 원핵세포의 리보솜이라는 얘기는 또 이거 역시 세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내부 공생 이론을 서포트를 해주게 되는 증거 중에 중요한 두 가지 증거가 되고, 마지막 또 한 가지 세 번째 증거는, 그래서 지금 원형 DNA의 그림과 리보솜은 여기 안 나오지만 어쨌든 있다는 얘기입니다. 리보솜들이 여기 엄청나게 있어요. 그 리보솜들이
프로캐리오틱 리보솜이라는 얘기죠. 여기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같은 경우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볼 수가 있는 것이. 또 다른 마지막이 근거는 외막과 내막이 화학적 조성이 같지가 않아요. 이중막인데 같은 이중막이라도 핵막은 바깥쪽 막과 안쪽 막이 이것이 두 막이 동일한데 화학적으로 미토콘드리아와 이 엽록체의 그 외막과 내막의 화학적 구조는 서로 달라. 외막은 고세균 화학적 조성이, 내막은 세균. 이게 무엇을 시사하는 거냐 하면은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달라진 이유는 예를 들어서 내부 공생 이론에 의하면 이것이 미토콘드리아의 조상이 되겠죠. 그냥 들어와 봤어, 궁금해서. 아니면 어쩌다가 재수 없어서 잡혀 먹혔어 라고. 지금 고세균이, 이 친구가 지금 고세균이에요. 진핵세포로 지금 가려고 하는데 이제 핵막은 일단 얻었어. 고세균이 이제 진핵세포로 가려고 하는 이 단계야 지금. 그럼 이제 핵막은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소기관도 있다고 칩시다. 근데 아직 아쉬운 것이 이제 이런 에너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얘가 우레늄을 가지고 들어온 거지. 그래서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리고 이 다세포 생물이면 입이 있고 이제 항문이 있고 소화기관이 있지만 이런 단세포끼리의 어떤 섭취라는 것은 막을 뚫고 들어오면 왔니? 아메바를 보면 그렇잖아요. 아메바 이런 식으로 지금 영양 섭취를 하니까 들어온 거야.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와야 돼? 이걸 들어와야 되면 이 막이 이것을 자기 고유의 핵막이 이것을 둘러싸줘야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결과로 이 바깥쪽에 있는 막은 원래는 어디서 온 거야? 바로 여기서 온 거지. 이 바깥쪽의 막은 원래 고세균의 세포막이 돼야 되겠지. 안쪽의 막은, 이 안쪽에 있는 막은 원래 이 세균이 가지고 있던 원래 오리지널 세균의 세포막이 되겠죠. 그거를 딱 입증해주는 것이 화학적 성분이 바로 그렇다는 얘기죠. 미토콘드리아를 조사해보니까 바깥쪽의 세포막은 고세균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고, 안쪽은 화학적 조성이 지금 오늘날에 있는 이거 세균과 거의 흡사하고, 그래서 이거 역시 그래서 매우 이제 신빙성을 제공해주는 하나의 증거로서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내부 공생 이론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는 일단 설명을 했으나, 그 막의 화학적 조성이라든가 그런 또 이제 자체 DNA를 가지고 있는 점과 리보솜의 그 성격이라든가 그것들을 얘기하기에는 그때는 시기적으로 시기상조라서 여기 와서 이제 확인을 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첫 세션 수업을 정리할 수 있는 적절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세션에서는 그럼 이제는 이제 내막계들에 의해서 수행이 되는 진핵세포의 아주 중요한 대사 행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